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여성으로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대 후반때 소개팅을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들처럼 2년 정도의 연애를 한 뒤 결혼을 결심했죠. 그 결정은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모두 착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시집살이는 생각조차 못할 만큼 순한 성격들로 보였어요. 함께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식당에서 불쾌한 사건을 겪으면 우리 둘 다 말을 거의 못하는데 저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높은 목소리로 말을 꺼내곤 했어요. 그러면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항상 감사의 말씀을 해주셨고 남편도 그들과 닮아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결혼하려고 할 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남편의 경제력이나 시부모님의 가계 상태보다는 성격 하나뿐이라고 다짐했어요. 남편과 시댁 가족들의 순애로운 모습이 유전이나 하는 것 같았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따라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났죠. 저는 29살이고 남편은 33살이었어요. 결혼했는데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돈을 많이 모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제 친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 집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현금 자산을 조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혼집도 어렵지 않게 부모님께서 해주셨죠. 희영아, 너희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셨어요. 글쎄요. 그냥 작은 오피스텔에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린 그렇게 상관없어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거봐, 나도 예상했던 일이야. 요즘 오피스텔 관리비만 비싸고 부실 공사가 많아서 말이 많은 줄 알아 하다가 부부는 어색한 생각을 나누었어요. 신혼집이 아무리 신혼집이라물만 좋으면 그만이라지만 오피스텔이 웬 말이야. 아휴, 그래도 잘 찾아보면 멀쩡한 오피스텔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 엄마랑 나랑 둘이 이런저런 고민 많이 해봤는데 신혼집은 우리 쪽에서 해주마.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래도 집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다고. 그러면 형민 씨가 너무 죄송해야 할 텐데. 죄송할 게 몇이니 너희들끼리 하려던 거 우리가 해주겠다는데. 내 딸이 편안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라고 마음 같아서는 더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또 벌은 나빠진다고 하네. 아빠가 그럴 것 같아서 집만 딱 해주고 더 손 안 대기로 했어. 그래서 연아, 나중에 너희들 애 낳아도 엄마한테 괜히 애바 달라 맡기지 말고 고생시키지 마라 알겠냐? 부모님께서는 제게 그렇게 얘기해줬어. 이야기하며 집을 도와주시겠다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이 크게 일어났고 예비 신랑에게도 곧바로 말했어요. 자기야, 우리 신혼집 오피스텔을 찾지 않아도 돼요. 엄마가 도와주신다더래요. 아니에요. 그렇게는 필요 없어요. 우리 신혼집을 작게 오피스텔에서 시작하기로 했던 거예요. 나도 우리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론이 없었어요. 그래도 대충 지어서 결론도 많이 생기고 관리비만 비싸다고 하니까 그냥 집을 해줄게라고 했어요. 그것만 받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희영아, 나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원래 집은 내가 꼭 키우고 싶었는데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내가 면목이 없네. 에이,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도 있는 쪽이 해오면 되는 거지. 남녀 구분에 따라 피곤하기만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그냥 일을 열심히 하세요. 승진을 잘하면 되고 서로가 서로의 일을 알아서 잘하면 되지.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그럼 가구들은 내가 잘 찾아보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것들로 차곡차곡 채울 거야. 그게 되면 좋겠어. 나는 좋아. 나중에 아이를 키울 때도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손 벌리지 않고 잘 키우면 된대. 절대 안 봐주시겠다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시터를 구하기 위해 돈을 모아야겠어. 그래도 잘 안 된다면 정말 잘 됐네. 장모님, 장인님, 정말 감사해요. 신혼집을 자가로 시작하다니 사실 그게 제일 쉽지 않잖아.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아이를 가질 때도 장모님에게 부탁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자. 우리 꼭 행복한 가족이 되길 바란다. 신혼집을 구하기 어려웠던 남편은 우리든 생각하고 만들어낼 거야. 집에서 해주는 신혼집에 항상 감사하다며 그날 눈시울까지 불 켜지더라. 결혼하기 전부터 하고 나서까지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참 잘했어요. 저한테도 평생 잘하겠다고 약속을 어찌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희는 비교적 결혼 준비에서 큰 소음 없이 순탄한 결혼을 했어요. 순하고 사람들과 척지는 일 한 번 없었던 남편이라 신혼 초에는 승진도 하면서 승승장구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5년이 넘어가도록 승진 소식도 없었고 회사 일은 또 회사 일대로 잘 안 풀리는지 절절매는 눈치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남편이 괴수의 자존심만은 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항상 토닥였다. 여보, 이번 승진에서 떨어진 것 때문에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거야? 아이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직 어린 남자를 가진 것도 아니고 입덕도 둘 뿐이지만 우리 둘이 먹고 살 정도를 벌어도 아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잖아. 그래도 내가 잘 되어야만 부모님들께도 더 효도할 수 있는 건데 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 빨리 좀 더 안정되어야만 우리 아이도 나을 텐데 자꾸 밀리는 것 같네. 아이야, 천천히 가만히 가지면 되지. 괜히 생각지도 않은 아이 때문에 벌써 승진하려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존심 상하기도 말고 다녀. 응, 알았지. 제가 얼마나 남편을 아껴주더라도 남편도 혼자 속이 상했을 텐데 풀이 죽어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더니 괜히 저도 신경을 좀 쓰였어요. 근데 어떻게 위로해도 본인이 승진하지 않는 이상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을 문제인데 저도 어떻게 해줄 수 없어서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어느 날 남편의 동창 부부 모임이 계획되어 같이 가기로 했어요. 형아, 나의 고등학교 동기를 기억하나? 효섭이가 몇 달 전에 결혼했지? 맞아, 당연하지. 이번 결혼식에 다녀왔잖아. 야외에서 시를 낸 친구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아, 맞아. 이번에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동창 친구들을 전부 초대했는데 와이프까지 만날 수 있게 하기로 했거든. 당신은 시간이 되면 함께 가자. 약속이 주말이라면 나야. 당연히 갈 수 있겠지? 집들이 선물로 사들지 못한다고 하는데 필요한 거 뭐 없대. 둘 다 술을 마시니 위스키 한 병을 사서 가져갈까 하는데 내가 적당히 사놓고 당신은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냥 나랑 같이 가면 돼.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 중 한 명이 최근에 결혼해서 집들이에 초대를 받았어. 주말에 신혼집에 초대받아 저녁을 함께 하던 중 남편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식사를 하고 선물로 받은 위스키도 마시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던 중 작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 남편과 그의 친구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와 다른 아내들은 따로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친구와 대화를 하던 중 친구가 갑자기 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야, 형민아, 넌 짜식아. 남자가 돼서 말이야? 회사에서 승진도 못하고 가진 것도 딱히 없는데 마늘라 하나는 잘 만났다. 신혼집 자가로 시작하니까 기분이 어떠냐? 남편이 친구의 말에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이미들 시선을 피해야. 김효섭, 너는 밥 잘 먹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막말하지 마세. 취했다고. 형민아, 너 또 뭐가 기가 죽고 있는 거야? 이 새끼가 막말하는 건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 그래서 취했다고. 형민아, 집안이 좋고 능력 좋은 마누라한테 어녀 산다고 좋냐? 친구들끼리의 장난이 아닌 장난인 것을 이제는 자존심까지 상해하고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분이 착착하고 안쓰럽더라. 그래도 웃으면서 넘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조금은 찝찝한 느낌까지 많이 받았어. 효섭 씨, 제가 집안이 좋다니. 그건 또 어디서 들은 소문이죠?
버금갈 만큼 좋은 가구를 들여와서 채워주고 따지면 형민 씨는 저보다 더 돈을 많이 썼어. 능력은 형민 씨가 뛰어나지만 남편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높여주고자 저는 은근히 남편의 길을 세워주려는 말은 못했어요. 그 이후로는 집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주신 신혼집이지만 결혼 후 함께 살게 된 집이니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남편에 대한 마음 때문에 비롯된 생각이었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예상보다 더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연히 세무사인 남편으로부터 공동명의에 대해 물어보는 기회도 생겼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양도소득세가 절감되고 종합소득세와 종부세도 절감되며 상속세 부담도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 명의를 반으로 나눠주는 것으로 제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명의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풍족하게 받아들이며 살기 때문에 우리 집도 일부러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상속세를 차단하려고 해요. 남편도 매우 좋아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께 깜짝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이를 알게 되면 놀람이 없어요. 그냥 서로 상의하여 마음 편히 필요한 서류 준비할 때 오라고 해야겠어요. 왜 깜짝 선물까지 하려 하나 그냥 냉정하게 공동으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몇 장만 떼어주라고 간단히 이야기해보세요. 그래도 남편은 정말로 감동받을 것 같아요. 착한 사람들끼리 결혼한 것 같아요. 남편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려다 보니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그래도 시도해보고 싶어요. 생각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여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자 남편은 화자짝 놀랐어요. 뭐, 갑자기 이 집을 왜 공동명의로 해? 아니야, 여보, 그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이 해주신 집이면 엄연히 당신의 재산인데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지. 그걸 왜 갑자기 공동명의로 바꿔? 난 괜찮아, 여보. 나 사실 그날 동창들이 모인 집들이에서 효섭 씨가 하는 말을 그때 다 들었어. 난 당신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으니까 못 참겠더라. 즉, 그까짓 게 뭐라고. 당신 친구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내가 다 속상했다고. 아이 그 자식 취해서 원래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막 하잖아. 그날도 아마 취해서 그랬을 거야? 지금 물어보면 기억도 못할 걸. 그리고 내가 장인은 면목이 별로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공동명의 관련해서 조금 알아보다가 나는 직장 동료 선생님네 남편이 세무사에게 질문했거든. 근데 바뀌면 좋은 것이 많더라. 그래서 그네도 일부러 공동명의로 해주고 있대. 거두면 당신에게도 좋은 게 있고 나에게도 많이 좋아. 그럼 당신이 굳이 우리 아빠를 보지 못한다고 한들 괜히 죄송한 마음을 안 가져도 돼. 절대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엄연히 장인의 재산이자. 이거 말고 그러긴 한데 내가 알아본 정보들이 있어. 당신도 이를 들으면 분명히 이해할 거야. 정말 못 믿겠으면 당신이 직접 세무소에 전화해서 공동명의에 대해 알아봐. 그러면 당신도 납득할 걸. 일단 내가 내일 한번 알아볼게. 알아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은 어차피 당신이 설명해 드려도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만 설명하려는 건가요? 어쨌든 알겠어요. 일단 제가 알아봐 볼게요. 남편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직접 공동명의에 대해 알아보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도 알아보시고 나니 생각했던 것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알아보았단 거예요. 제가 이해한 대로는 당신은 그냥 나를 설득하기 위해 만든 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직접 알아보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알아본 후에 말을 꺼내시더니 그때가 되어서 신나게 알아온 공동명의의 장점을 남편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왜 당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제게도 좋은지를 열정적으로 어필한 거죠. 처음에는구요. 향하고 손에 치던 남편은 제 설명을 끝까지 다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이게 당신한테도 좋은 점이 많네? 좋은 점이 많아서 오히려 내가 사냥하기도 애매해졌는데, 그치, 그러니까 나도 물론 처음에는 당신 귀 죽는 거 보기 싫어서 맘먹고 알아보기 위해 시작했던 건데, 이게 온전히 당신만 위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도 모시기는 척 받아들이면 돼. 부모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리면 되고 장인 장모님이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지. 아이, 당신도 설득됐잖아. 우리 엄마 아빠도 내가 이렇게 잘 알아봐서 결정한 거라고 하면 믿고 따라주실 거야. 나 장녀아, 늘 내가 하는 선택은 믿고 따라주셨으니까 이번에도 그래 주실 거야? 여보, 그래도 고마워. 사실은 그날 조금 속상했어요. 당신에게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티가 나버렸나 봐요. 제 걱정에 신경 써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진짜 누가 보면 제가 당신과의 집의 공동명의를 변경해달라고도 할 수 있는 줄 알겠어요. 공동명의를 해준다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설득하고 매달려야 하는지 원해요. 아니, 당신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설마 또 어쩌면 남편이 눈과 코가 벌어져서 눈을 뜨더라고요. 순수하고 순둥한 사람의 정체성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남편도 못 이기는 척 제 제안을 받아들이고 공동명의 변경을 위한 서류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하필 그때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엎어져서 남편이 좀 바쁘게 되었죠. 그래서 곧바로 공동명의 변경 절차를 실행하지는 못하고 남편이 시간을 내고 있을 때마다 서류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몫실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서류들도 모두 준비가 끝났고 다음 날에는 서류를 직접 남편에게 제출했다고 알려주었어요. 자기야, 오늘 명의 변경 신청했어요. 아시는 분이라 3일 안에 처리해 주신다고 하더라. 직장 동료도 톡톡히 본다고 하며 제 자신을 칭찬했어요. 적극적으로 잘할 것을 약속했죠. 며칠 뒤 남편에게 이제 우리 집은 당신이랑 내 반반명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서류도 보여주었고요. 남편은 또 한 번 감동을 받은 듯이 아무런 말도 없이 껴안아 주었답니다. 그러고는 몇 날 뒤 주말이었어요. 하루는 아침부터 전화벨이 울렸죠. 남편이 불길리 나가더군요. 마치 기다리는 손님이라도 있는 것처럼 집 현관문을 활짝 열어주었고 마주친 건 시어머니와 신종주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은 혜영아였답니다. 아이, 오랜만에 보니까 더 반가워. 잘 지냈어. 우리가 오늘 중요한 날이라 너무 일찍 나보다 서둘렀어. 토요일 아침부터 어쩌고. 아이, 우리 형민이가 말 안 해줬어. 우리 오늘부터 한 집안의 식구가 될 건데 서프라이즈야. 오늘부터 키랑 같이 살게 될 거야. 그게 무슨 사시던 집들이 있어? 여기서 어떻게 넷이 함께 살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말 안 한 거 아니지? 우리 엄마 집이 완전 구옥이라 거의 무너질 것 같아. 그리고 누나도 회사에서 자취 중인데 원룸이 좀 좋지 않고 너무 좁아서 다 같이 살면 복작복작하고 좋을 것 같아. 어이가 없어서요. 공동명의로요. 바로 이사를 하기 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왔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거니까 뻔뻔하게 내게 눈을 팍팍 뜨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희야, 언니 덕분에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되었네. 이제 우리 아들 집이자니까 함께 잘 지내보자. 아, 참, 짐이 한 20분 후에 도착하니 좀 도와줄래? 집에 많은 건 안 가지고 왔고 나도 아침 못 먹었으니까 밥 좀 짓게. 나 마시는 거 어디야? 회식해서 진짜 피곤하고 아직 해장도 못 했거든. 집에 황태가 있으면 북어국 좀 끓여줄래? 시어머니의 기가 막힌 당당한 모습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신우도 한 잔 더 마셨고, 여보,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이야? 나만 빼고 지금 셋이서 이전부터 한다. 이야기하고 알고 있는 거야? 응, 그래. 내가 말 안 했나 봐. 나도 바빠서 깜빡했나 봐. 당신 이름을 준다길래 나도 그럼이 집에 소유권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같이 살자고 했어. 왜 그러면 안 되라고? 그러면 안 되냐는 말이 되는 질문이야? 당연히 나랑도 미리 상의를 하고 해야 했던 문제잖아. 반반이 아니라 같이 사는 집이니까. 얘야, 희영아. 이랬는데 너는 집에 가진 것도 많죠? 왜 없이 자라 애처럼 그렇게 구질구질 계산적으로 살고 그러냐? 아, 맞춰주느라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당신이 내가 동명이 해준다는 이야기 듣고 나서부터 이사 준비한 거야? 맞아. 근데 뭐 이래? 어쩌면 좋을까? 명의는 이미 공동이고 아이 뭐 입고 오면 이혼이라도 제가 두루두루 챙길 거예요. 지금부터 제 남편은 완전히 집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젠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사람과 살았다는 게 참 충격이에요. 우리가 싸울 건 좀 뒤로 미루고 우선 배고프다니까 밖에 누가 왔는지 확인하러 가보자. 이삿짐 센터 갔다면 빨리 왔네요. 네, 들어오세요. 초인종이 한 번 더 울리고 인터폰으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이삿짐 센터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아, 처음 보는 얼굴들이네요. 빠르게 오셨군요. 우리 집이 아래층에 있나요? 이삿짐 센터에서 주거란 무슨 뜻일까요? 알아듣겠다는 표정을 짓었어요. 이영 씨세요? 아, 여기 계시네요. 사모님, 짐은 어떤 걸 쓰드리면 될까요? 이사센터 직원은 나를 보며 물었어요. 그제야 웃으면서 직원분들께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일단 안방에는 짐부터 싸주세요. 침대 프레임이랑 매트리스랑 그리고 거기 드레스룸에 있는 옷들 먼저요. 희영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사라니, 넌 어디 나가냐? 아니, 갑자기 왜 너 혼자 이사 나가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사짐 센터로 언제 불렀어? 놀란 눈을 한 남편이 꾸이꾸이 캐묻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참았던 웃음을 터트리며 깔깔 대조했죠. 가방에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와 부동산 서류를 던지며 이야기했어요. 내가 다 몰라 줄 알았어? 공동명의 해준다고 이 집이 내 집이라도 되는 줄. 알았어. 어디서 이런 일을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진행해? 나는 이런 사람들인 줄도 모르고 공동명의는 개뿔. 한 번도 내 집이었던 적 없으니까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마라. 너랑도 다시는 같이 살고 싶지도 않고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같이 살아봐. 나의 집은 진짜로 팔았어. 3일 후에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그 안에 너희들도 새 집을 구해야 할 거다. 여전히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서류와 이제는 팔려버린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던져주니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신이는 놀란 눈으로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형민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 언니야, 명의는 어찌 됐는데? 야 김민, 너 집 공명이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어. 서류 확인했다며? 근데 공동명의를 어떻게 올기? 마음대로 혼란스럽게 말했다. 쟤 지금 거짓말하는 거잖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갑자기 자기들 집인 줄 알았다던데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현실을 부정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형아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 나한테 분명 우리 이름이 둘려있는 서류 보여줬잖아. 근데 그걸 내가 무슨 수로 혼자 팔아 지금 집을 월세 해줬다는 거야? 아니, 애초에 왜 뭘 때문에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봐. 그래, 처음에는 몰랐잖아. 너가 이제 명의 반반씩 하고 뒤에서 무슨 궁리를 꾸미고 있었는지 말이야. 너한테 보여줬던 그 공동명의 서류, 그냥 내가 대충 아무렇게나 만들어낸 거야? 이 멍청한 놈아, 너 지금 나를 상대로 사기쳤다는 거야? 사기는 너희들이 먼저 쳤어. 당신 친구. 효섭 씨까지 끌어들였다가 일부러 동창 모임에서 내 자존심 살살 긁으라고 말이야. 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너 내 핸드폰. 디자인의 핸드폰 그게 중요하니 됐고. 오히려 지금 내가 민사소송 걸고 싶은 심정이야. 입구에 보니까 진짜 한번 소송 걸어볼까 싶네. 민사소송이라 이혼소송 둘 다 당하고 싶으면 계속 빽빽대던가 아니면 얌전히 도장 찍고 꺼지던가. 난 너한테 줄 거 단 한 푼도 없으니까.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집을 나갔죠. 사실은 정말로 공동명의 서류를 제출할 뻔했어요. 딱 제출을 하루 앞두고 있을 때였죠. 그날 남편이 친구들을 만나고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정말 술이 잔뜩 취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들어왔나 보다. 했어요. 아우 자기야.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응.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봐. 아이고, 정신 좀 차려봐. 옷은 갈아입고 자야 할 거 아니야? 아, 일어나 봐. 시계도 풀고 해야지. 남편은 그냥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옷도 갈아입혀주고 스마트워치도 팔목에서 빼주었어요. 핸드폰이랑 같이 충전시켜 주려고 가져가는데 그때 마침 친구한테 카톡이 오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메시지 내용이 보여서 눌러봤는데 효섭 씨였어요. 집 생기면 한턱 쏴. 내가 한몫한 거 알지? 그렇게 왔다고 했어요. 톡을 보고는 단순히 친구들한테 이제 씻는 집이 공동명의로 된다고 자랑이라도 했나 보네. 기분 좋아서 한잔 했구나. 그렇게 속 하나도 안 상하고 괜찮은 척하더니 실은 속이 많이 상했었다. 자그마한 피로도 느껴졌고 귀여운 생각까지 들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을 얼마나 해야 할지 조심스레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귀여울 것 같아서 살짝만 엿보자는 마음으로 남편의 태블릿을 가져왔어요. 남편은 잘 사용하지 않아 제게 그 태블릿을 오래전에 양도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태블릿은 남편의 톡이 연동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러와 효섭 씨와 나의 톡방을 엿보았더니 그 순간 완전히 당황했어요. 집과 성격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물었었는데 부모님은 돈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돈이 부족해서 짠스럽게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결혼 후 곧바로 공동명의로 바꿔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 집도 성격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어때? 아무리 잘 모른다 해도 자기 보는 눈앞에서 남편이 대놓고 무시를 당하면 본인도 생각을 고쳐먹지 않겠어. 아이씨, 그래주면 진짜 나의 땡큐. 제가 꼬시려고 진짜 우리 엄마랑 누나 단속도 얼마나 하고 순에 빠진 콘셉트로 몇 년째 속여먹고 있는데 이 마누라가 남자 체면을 세워줄 줄도 모르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반푼이 오히려 제3자들이 나서서 이런저런 분위기를 조성해봐야 해. 안 그러면 평생 모를 걸 야야. 이번에 나 집들이 할 테니까 그때 꼭 데려와라. 맞네. 우리 곧 집들이가 있네. 야, 근데 그날 우리끼리만 보기로 했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너희들도 각자 와이프 데려와. 귀찮긴 한데 친구놈 집만 생길 수 있다면 내가 그 귀찮음 한번 감수해본다. 부부 동반이라고 하고 일단 내 마누라한테. 그날 일정이 정해졌는지 물어봐. 확실히 될 거라고 말하면 나도 우리 와이프에게 이야기할게. 그래, 굳이 고맙다. 일단 그날 일정이 확정되면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어볼게. 부부 동행이라고 하고, 그래 이야기해보고 알려줘. 그날 내가 옆에서 널 무시하며 말하면 내 아내도 눈치채지 않겠어. 아주 취한 척을 하며 막말로 널 무시할 거야. 크크, 소름이 돋았어. 남편과 친구가 집 명의를 바꿔보자며 작당 모이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뼛속까지 느꼈어. 자기 친구들이랑 이야기한 내용을 확인하고 나니 사람이 달라 보였어. 그런데 거기서 또 찜찜했던 게 자기 엄마랑 누나도 단속했다는 내용이었어. 모두 같이 순하고 순순한 척한 콘셉트인 온갖 것들을 들었어. 의심이 들어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교환한 문자 메시지 내용들도 확인해봤지요.
그러나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나눈 대화를 보며 정말 소름이 돋우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 인간과 대화를 나누고 자는 도중 정말 없던 전까지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시어머니와 시위까지 집 공동명의 소식을 듣고 아주 야무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은 사실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전환해주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나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다니며 자신의 엄마와 누나에게 이야기한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한 뒤에 절대 안 된다고 말하며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거짓 연기를 폈던 것이죠. 하늘의 도움이 오는 게 정말 그랬어요. 서류를 내일 제출할 계획이었는데 정말로 전날 알게 된 것이 다행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꿈꾸던 상황에 도달했다. 마침내 마누라 입에서 공명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큼 살면 명이 바꿔줄 줄 알았는데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효섭이는 진짜 머리가 하나는 잘 돌아간다고 해서 이제 집이 절반은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이혼해도 반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정말 이게 공동명의라는 게 얼마나 걸릴지도 않을 것 같다. 이걸 안 해주고 버텼다는 거잖아. 생각할수록 별론데 그래도 우리 새로운 가족이 지금까지 힘들게 노력한 보람이 있어서 기쁘다. 희영이는 열심히 명의를 바꿔주려고 하니까 이제 꽃을 보고 떡을 먹으러 가자고 말해. 그래, 드디어 우리에게도 집이 생기게 될 거야. 우리도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희망이 된다. 아파트에서 좀 살아보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얼른 이사짐 센터를 알아보고 짐을 정리해 놔야겠다. 그렇지. 버릴 건 좀 버리고 너희들은 또 신혼집이라고 가고 새 걸로 싹 샀잖아. 우리 집에 있는 가구들은 버릴 거 싹 버리자. 아이 당연한 일이지. 나는 우리 집에 있는 가구들을 버린 다음 엄마랑 누나랑 같이 오래 쓸 수 있는 것들로만 싹 세팅해 두었어. 희영이는 자기 때문에 애써서 내가 집을 제대로 꾸리지 못해 미안해하는 마음에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워할지. 아, 진짜 여자 아내는 잘 봐뒀다니까. 아, 진짜 나 여기 원해서 더는 못 살 것 같아. 이것이 왜 그런지 완전히 고민해봐도 안 정리되니까. 일주 최운 통창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내 꿈인데, 아, 드디어 시작되는군. 아이고, 말로도 안 돼. 사람들 있지. 그래도 내 집보다 빌라가 또 지어진 지 오래 안 되었을 걸 구워. 그 큼큼한 냄새에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게 다 효섭이, 그놈 덕분이야. 용이랑 있는 앞에서 나를 아주 여자한테 얹어서 너는 그 한심하고도 팍팍한 놈으로 무시를 받았다는 게 그놈 덕분이야. 그 놈이 아니었으면 진명이가 이렇게 빨리 바뀌지 못했을 거야. 그래, 야, 그러면 너 집 생긴 기념으로 효섭이 태도 밥 안 기사야겠네. 아, 밥이 뭐냐, 술도 사줄 수 있어? 이제 명이 딱 바뀌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도 세계에 나가자고 알았지? 그때까지 들키지 말고 희영이한테 그냥 하던 대로만 해. 하던 대로. 그래, 알았다. 그런데 우리가 방 가면 방 어디 쓰는 거야? 내 누나랑 나랑 방은 각자 하나씩 줄 거야. 그럴게. 드레스룸에 어차피 집이 많이 없어서 한쪽으로 싹 정리하고 엄마 집으로 놔주고 손님 방은 그냥 쓰시면 돼요. 별로 치울 것도 없어서 형이 옷도 많이 없어서 두 분의 짐이나 빼놓지 말고 차곡차곡 잘 싸두세요. 우리 집에는 방이 총 4개 있었어요. 안방에는 옷을 두기 싫어서 일부러 방 하나는 드레스룸으로 쓰고 하나는 손님방으로 두고 생활해왔어요. 그런데 딱 그 방 2개를 자기네 엄마와 누나한테 주면 되겠다고 미리 계획을 다 해놓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침내 이 집의 덕분이 되었다면서 시서 대화 내용이 전부였고 가끔 저와 부모님이 재수 없다고 욕을 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니 소름이 돋게 되면서 제가 곤란함을 빚어주는 순간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겠구나 정말 눈앞이 아찔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모든 것을 뒤엎고 이혼할까도 생각했어요. 버릴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냥 그렇게 끝내기에는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그냥 서류를 제출했고 2에서 3일 내로 공동명의로 변경될 거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후에 일단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현재 상황과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야기했더니 부모님께서도 당연히 화가 나셔서 집을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부동산에 여러 매물을 올려주셨어요. 미리 부동산과 상의해서 남편이 없을 때만 집을 보러 오도록 했죠. 제가 집을 매우 깨끗하게 사용하기도 해서인지 일주일 만에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사 날짜를 곧 알려주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와 신부가 이사를 하는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해서요. 태블릿으로 남편의 톡 메시지를 엿보고 있던 중 남편은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이미 한참 전에 짐을 싸서 이사할 것이라고 연락했던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도 각자의 집에서 나왔고 제 집에 남편이 올 것을 기대하며 이삿짐을 싸고 있던 것 같았어요. 남편은 친구에게 새 집에 대해 자랑하며 시어머니와 신우에게는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와 신우의 집이 모두 나간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때 남편은 제게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진짜 명의를 미묘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대충 가짜 공동명의 서류를 만들어서 남편에게 보여줬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오타도 있고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믿어. 그요. 그러고 나서는 더 묻지도 않았고 자기가 원하던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행동했거든요. 그냥 감사한다고 하면서 더 잘해주고 챙겨주었는데 그 이중적인 모습 속에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이사 들어가는 일주일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태블릿으로 남편의 문자 내용을 못 보았다면 정말 결혼을 잘 한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뒤통수를 맞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드디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이삿날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도착한 후에 함께 뻔뻔해진 모습을 보며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요. 이사짐 센터 직원들이 오자 당연히 자신들의 이사짐 센터가 왔을 거라고 생각하며 문을 열어주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웃긴지 결과적으로 남편과 시어머니, 신우 모두 한순간에 살짝 조롱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요. 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짐을 싸서 나가는 내내 저를 붙잡고 완전히 욕지거리를 내뱉었습니다. 야, 내가 사람이냐? 아명에 변경해준다는 말을 말던가. 사람 뒤통수를 쳐. 너 이거 서류 위조해 나한테 지금 사기 친구나 다름없어. 알아, 나도 너 고소할 거야. 희영아, 지금 너 진짜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이사 들어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당장 오늘 내 짐들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렇게 너 혼자 나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아니, 생각할수록 옳게 진짜 음침하네. 몰래 톡 보면서 우리 집 팔리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와, 진짜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인성 진짜 쓰레기 아니야. 당장 우리 엄마랑 나오갈 때 없어진 건 어쩔 건데?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미리 상의라도 했어야 했어요. 집을 팔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야죠.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미리 물어봤어야 했어요. 저는 이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어도 오래 안 살 거고 새 집으로 이사 나갈 생각이었어요. 둘이 산다는 게 박내가에게 너무 낭비인 것 같았거든요. 야, 너는 나한테 이사 이야기 하나도 안 했잖아.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이사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나, 너와 내 가족들은 뭐 나한테 상의한 게 있어? 당장 그냥 막무가내로 쳐들어와서 같이 살 거다고. 다 일방적으로 통보해놓고 누가 누구한테 상의를 안 했다고 쌍심지를 켜 미친 것들 아니야? 진짜 질질 끌면서 아주 피말리게 해줘야 정신을 차리려나. 너희들이 뒤에서 꾸민구린 짓이 이미 증거로 있으니 한번 소송을 걸어보세요. 어디, 제가 난리를 치는 파렴치한 새 인간에게 세게 나가자 그제야 시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붙잡고 말리더라고요. 우리가 상담을 안 한 건 미안해요. 우리가 지금 너무 당황해서 감정이 격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헤어지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형민아 너도 그만해.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안아봐 엄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사람 뒤통수를 치더라도 이따위로 더럽게 취소당하게 띄우지 않아야 해. 야야, 너 진짜 아무 욕심도 없는 척, 아무 생각 없는 척 하더니 순수한 척 계산적이다. 시어머니가 말려도 남편이 계속해서 저를 도발하자 시어머니가 그만하라며 백소리를 쳤고 남편의 뒤통수를 완전히 세게 후려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웃긴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가가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차에 올라타서는 통보했다고 생각한 자들이라 생각해 내가 속이려고 하고 뒤통수를 치려고 할 때는 신나하더니 정작 내가 통수를 맞으니 어떻게 생각해. 나한테 맞고 내 엄마한테 맞고 오늘은 아주 뒤통수를 맞게 될 것이고 없어지겠다며 얌전히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혀서 보내더라고요. 보기 싫다면 마지막으로 그 집을 떠났다는 말을 할게요. 부모님이 당분간 머무르라고 본가 근처에 집을 하나 계약하셔서 거기에서 좀 지내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도 시댁 식구들은 남편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전화를 해왔어요. 변한 점이 있다면 이사 당일엔 분노와 욕설의 소용돌이로 난리를 치던데 이제는 조금씩 놓고 한 번씩 구슬려 보려고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적을 하더라도 정말 끈질기게 저를 붙잡았어요. 여보, 희영아, 내가 잠깐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미쳤나 봐. 아니, 저 두 모녀가 나한테 하도 집이 별로다, 구리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 내가 또 장남이야 나도 모르게 뭐 이상한 책임감이 생겼고 부담감이 생겼던 모양이야. 아무리 그래도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지? 내가 진짜 내가 명예 바꿔준다고 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타이밍이 어쩌면 그렇게 맞물렸던 거야? 진짜야 그래 알겠어. 그렇게 믿을게. 나도 그게 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거든. 근데 그건 그거고 일단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보내라. 희야, 제발. 아니 내 말 진짜야. 그렇다고 치는 게 아니라 믿어줘. 우리 지금 쉬는 집에 세입자가 들어왔으니 당장 집은? 이사짐을 이사짐 센터에 맡겨놓은 우리는 지금 찜질방에서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잘 지내던 집들을 왜 팔아나와 누가 그러냐고 협박을 했어. 나는 지금 너희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슨 사정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냥 도장이나 찍어서 보내라고. 희영아, 제발 나는 괜찮아. 근데 우리 엄마랑 누나만 동행하게 해줘. 우리 엄마가 지금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것은 좋지 않아. 그리고 누나도 여자라서 위험한데. 그러니까 참 걱정이다. 나한테 이렇게 전화하고 있는 시간에 부동산에 가서 매물이라도 알아봐야지.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뭘 해봤자 너희 집 식구들은 살 집을 안 구해줄 거야. 내가 왜 뭐라도 해야 하는 거야?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 매달리나 본데 나는 부동산업자가 아니고 너가 내 뒤통수 치려고 한다는 효섭이 신우의 시어머니랑 이야기했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아. 아 대체 무슨 면목이냐고 전화질이라도 하겠니? 도장을 내일까지 찍어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그냥 난 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송할 거야. 그 인간은 제가 단호하게 소송하겠다고 나갔을 때 소송할 돈이 없다고 그제야 전화를 황급히 끊었어요. 보아하니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으로 집을 팔고 받은 보증금은 아주 편하게 잘 쓰고 다녔었나 봐. 집을 구할 보증금도 없으니 당장 찜질방에서 이나봐 결국에. 나중에 들어보니 시부부가 남을 구해서 이사했다더라고. 그런데 중에 내가 소송이라도 하면 집안이 정말 망할 것만 같아서 순순. 이혼 서류에 언어요. 그래서 애써 따져봐도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가 쓸 부분들을 차곡차곡 써서 도장까지 찍어 등기 우편으로 보내준 것이에요. 행여나 버텨보면 어떡하나. 내신 걱정을 했지만 아이가 뭐 버텨낸다고 해서 자기가 뾰족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변호사 선을 들여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을 텐데 현명했던 결정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쓰레기 같은 사기꾼 가족들을 떼어내고 혼자서 새 출발을 했답니다. 그 인간들 때문에 이사하게 되었던 것도 너무나 화나고 아깝기는 했지만 그만큼 해서 끝을 냈고 반자 인생을 살게 했으니 그래도 복수는 깔끔하게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존중해주기 위해 제 무언가를 물질적으로 나누어주는 일은 하지 않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큰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희 할머니들은 허리가 휘어져서 리어카를 밀고 계신다.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 힘들어요.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연민의 감정이 개입된 일이 발생하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